기업의 역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토론회는 당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 예정이었는데 지난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부득이하게 화상 토론회로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경제가 침체하고 가계가 위기에 빠지면서 한국형 뉴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현 시기에 한국형 뉴딜은 그린 뉴딜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오늘 토론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과거 녹색 성장과 같이 이름만 녹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희는 시민 참여가 핵심 키워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계신 에너지 협동조합이 그린 뉴딜에 있어서도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그런 기대와 사명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게 되었습니다. 다음 발제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의 도시 서울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앞장을 서셨던 서울 시민발전 협동조합 연합회 최승국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승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아마 연동되는 내용도 있고 또 제가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같이 볼 텐데요. 저는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고 개별적으로는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에너지 정책 전반 서울시랑 중앙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단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한국판 그린 뉴딜의 구조를 보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있는데 이제 그린 뉴딜 자체를 보면 이제 경제 기반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를 잡고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그린 뉴딜의 핵심은 이제 경제 분야이고 그리고 전체 10대 과제 중에서 그린 뉴딜은 3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를 보면 앞에서 나왔던 구조와 조금 다른 구조로 우리 10대 과제랑 달리 이제 다시 3가지의 과제를 잡고 있는데요. 아마 이 정책이 정합성이 조금 좀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따질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성장 양극화에 따른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 침체가 원인인데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본다면 저는 현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심각한 기후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이제 감염병의 도래 코로나 시대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경제 문제가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코로나는 어디서 발생했는가로 놓고 봤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하나의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감염병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또는 그린 뉴딜이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기후위기와 연관되어 있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이제 서울시의 뉴딜 정책을 본다면 서울시도 이제 올해 여름에 그린 뉴딜을 발표했었는데요. 사람,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50년에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정책과 차이가 이제 여기에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가지 추진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린 빌딩, 그린 녹색 교통, 그다음에 녹색 숲, 그린 에너지, 그다음에
이건 이렇게 그린 사이클, 사실은 자원순환인데 용어 자체는 좀 애매해서 내부 논의를 통해서 좀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5가지의 전략 과제를 통해서 2050년에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랑 약간의 차별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린 뉴딜을 본다면 저는 이게 아직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사회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비판이 타당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린 뉴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아직까지 미완의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완성해 가면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더 중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목표가 안 보인다. 2050년 탄소 제로 목표가 없다. 그리고 탈탄소가 아닌 저탄소 사회로 가져가고 있고, 뭐 기후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어쨌든 전체적인 전략이 부재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런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 비판의 핵심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린 뉴딜 논의가 사실은 아래로부터 시민사회 사회운동으로부터 조직된 것이 아니라 몇몇 전문가 중심으로, 또는 정치 영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영역으로 정치 영역에서 정책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 참여의 목소리가 배제되는데 이런 시민사회도 일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이제 정의로운 그린 뉴딜로 7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자료로 그냥 대체하겠습니다, 시간상.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판 그린 뉴딜 또는 그 속에서 이제 그린 뉴딜은 아직까지는 경제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원래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그린 뉴딜 자체의 독자적인 철학이나 비전을 갖추지 않고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렇게 충분히 전문가들이 이것을 다듬어 가지고 입안을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요구로 갑작스럽게 결정되었다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살을 붙여가는 방식이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제 입장에서, 또는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지금의 경제 구조, 그린 뉴딜에서도 저는 대통령의 철학이 경계되고 있는 사람 중심의 경제에서 대두되듯이 사람만이 보이고 있다.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자연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고, 이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이나 에너지 관련 정책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고, 정책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큰 기조는 변하지 않고 개발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후위기의 근본 논의는 생태계를 좀 고려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도래했는데, 근데 지금 그린 뉴딜 자체에서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여전히 사람의 중심에 있고 기존 경제 구조를 그대로 두면서 일부 정책에다가 그린을 입힌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그린 뉴딜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경제 중심, 사람 중심에서 사람과 자연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는 녹색 사회, 녹색 경제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런 패러다임을 녹색주의라고 10년 전부터 주장해오고 있는데, 이런 구조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가, 그리고 미래 세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인 ESSD 개념이 그린 뉴딜 속에서 잘 드러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탄소 친환경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데, 용어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상당히 이제 철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탈탄소 녹색 경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업 생태계의 혁명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되고, 2050년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이전 그린 뉴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 맞춰서 단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되어야겠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지금의 현재 일자리 구조, 산업 중심의 일자리 구조가 아니라 녹색 산업을 통해서 가져가야 되고, 앞에서 재단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재생에너지 얘기를 했는데 8메가와트의 풍력 발전기, 해상 풍력 단지, 기가와트 단위의 단지를 얘기할 때 저는 사실은 한 면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반가웠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여전히 대규모 집중 방식의 이런 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 데 대해서 두려움마저 느껴집니다. 그 방식으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 것인가? 그 재생에너지를 가져가려면 소규모 분산형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여전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만 급급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일자리 구조도 저는 소규모 분산형으로 가져갔을 때 일자리가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 중심이 추진 동력이 아니라 시민 참여를 통한 그린 뉴딜 정책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 섹션은 시민 참여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 동력은 저는 에너지 부분이고 그것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화석이나 핵 에너지로부터 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중앙 집중식 대규모에서 소규모 분산형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공급 위기 정책에서 수요 관리로 바뀌어야 되고 또 에너지의 절대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 부분, 그리고 시장에 맡겨져 있던 이 에너지 시스템을 시민 참여형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 구조로 바뀌어갔을 때만이 이런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이제 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속성상 소규모 지역 분산형에 어울리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시민 참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 에너지 전환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고려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시민성을 갖춘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린 뉴딜에서는 이런 시민의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시민 참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린 뉴딜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앞에서 그 최단장께서 말씀하셨을 때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는 그래도 국민들의 역할, 시민의 역할이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이 있었고 시민 펀드나 사회적 경제 역할이 있었는데 그린 뉴딜 정책에서는 이런 단어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의 완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 강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는 이제 에너지 협동조합의 얘기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시민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왜 에너지 협동조합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생에너지의 속성상 지역 분산형 소규모 방식이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에너지 협동조합이 여기에 가장 바람직한 운영 방식입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형, 시민 주도형 방식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에서도 조합원의 출자금을 통해서, 조합원의 펀드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다수가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발전 사업을 넘어서 지역 단위 에너지 전환 운동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일이나 그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 있는 유럽을 보면 협동조합들이 전환의 주체로 활동해 왔었고, 한국에서도 서울시를 포함해서 전국 단위 재생에너지 전환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은 그동안 많은 활동의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조직활동과 제가 정책 부분을 나눠볼 텐데요. 에너지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조합원이 늘어나고, 과거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탈원전에 대한 당위성에서 시작됐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직활동을 통해서 조합원이 늘어나고 성장 가능한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성장을 함께 견인해 나가고 있고, 지역의 에너지위원회를 만들고 협치구조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고,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서 에너지 시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만 놓고 본다면 은평의 기후환경연대라는 은밀한 연대라든지 은평의 에너지위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 협동조합이 큰 역할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실제로 또 이렇게 조합원들에 대해서 출자금에 대해서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영역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활동에서도 협동조합의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요. 초기에는 전국연합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서울연합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서울시가 당시 중앙정부가 상당히 에너지 전환에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 차원에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소형 FAT를 도입하고 확대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기금의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그리고 공동부지를
협동조합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인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 그리고 미리 태양광 보급에 앞장서는 이런 역할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좀 큰 전환기가 있었는데요. 2015년도 상반기에 그 입찰에서 태양광 가격이 완전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기감을 가지고 비상 대응 체제를 만들었고요. 에너지 전환 대응팀을 전국연합회 산하에 만들어서 국회라든지 산업부라든지 다양한 데를 쫓아다니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소규모 태양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RPS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법에 대해서 일부 개정안을 좀 만들어서 의원들을 하여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산업부랑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약속을 받고 또 RPS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인 제도 개선 위원회가 2016년부터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앞에서 해왔던 역할들을 좀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풀어가고 있고요. 그런 활동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회라든지 산업부랑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또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보수 언론들이 태양광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이것을 이렇게 시민들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부터 한 4, 5년 동안의 제도개선위원회 활동 성과를 보면, 일단은 REC 발급 대상에서 비재생 에너지를 제외를 추진했고, 수입 우드 펠릿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고정가격 입찰에서 소규모 태양광의 물량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한국형 FIT를 도입해서 협동조합과 농업용에 대해서 100kW까지 적용하는 이런 하나의 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의 가중치가 과거에는 옥상만이 1.5였는데 주차장까지 가중치를 높이는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고정가격 계약 구간에 대해서 과거에는 100kW 미만, 그다음에 100에서 1000 이상이었는데 중간 정도의 소규모이면서 약간 크기가 큰 100에서 500kW 구간을 추가로 설정하도록 요구해서 이것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상품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전국연합회가 보험사와 협의해서 손해배상 상품도 개발하고, 또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협에 태양광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이런 성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시설이 연구시설물로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국회랑 산업부랑 논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협동조합 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태양광 중심의 에너지 전환 운동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과 연계해서 조금 더 우리 활동 반경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그린뉴딜 정책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큰 방향에서 녹색 사회와 녹색 경제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는데 녹색주의 담론을 확산시키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민 주도의 그린 뉴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도 배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태양광만이 아니라 소형풍력이라든지 전력중개사업이라든지 재생에너지 관리사업 등 사업 영역이 넓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시민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 뉴딜 추진 과정에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를 꾸준히 설득하고 또 실제로 마을 단위 협동조합이나 농촌 연계형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과제로는 올해 내년 2022년 정도의 과제를 본다면 저는 그린 뉴딜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 속에는 반드시 시민 주도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자기 혁신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가 우리 협동조합이 2012년부터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 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활동력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참여 확대라든지 에너지 시민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넓혀나가면서 협동조합의 에너지 전환의 주도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에너지 전환의 기반이 필요한데 에너지 살인마을 등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고 에너지 전환 도시를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부지 확보가 제일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정부라든지 시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업 소유의 건물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확대하거나, 건물이 일체형 태양광인 BIPV 방식을 확대하거나, 학교 태양광에 대해서 좀 더 동기부여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고, 지금도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일반 교육청에서 의회 동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도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는 이런 활동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RPS든 FIT든 지금 이 예산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저희라고 하면 전국연합회 차원에서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현행의 문제점은 지금 이미 앞에서 최단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2023년 1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020 계획에 맞추려면 이게 28%, 30% 정도까지 늘어나야 된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미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니까 올해 안에 통과되어서 전체적으로 상한선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시행령에 담겨 있는 연도별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는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FIT, 그러니까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FIT의 제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협동조합이나 농촌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100kW까지 한국형 FIT가 도입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규모 사업자들이 지금 대단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RPS 제도 자체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도록 의무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규모 사업자에 맞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그런 새로운 기존의 FIT를 제도입하고 일정한 시기까지 그리드 페르트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한 300kW 이하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다시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리시 발급 대상에서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비재생에너지원을 제외하는 겁니다. 현재 통계를 보면 한 2년 전 통계를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비중들이 이렇게 순수 재생에너지가 전체 가리시 발급 대상에서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리시 자체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면 이 발급 대상이 그렇지 않은 그 에너지원들을 제외시키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고정가격 계약 물량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태양광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풍력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이 떨어지는 원인이 전체적으로 단가가 낮아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고정가격 계약 물량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도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REC를 그냥 가지고 있고 3년이 지나면 이렇게 종이 조각이 되어버리는 상황인데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공공의무발전사가 구매하는 대부분의 것은 자체 계약을 하고 있고요. 선정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은 2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하반기에 실시되는 이 입찰에서 이 선정 계약의 물량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또는 협동조합의 활동에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협동조합이 출자금만으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이 펀드를 조성하면 27.5%라는 이자 소득을 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투자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신협이나 농협이나 세업 같은 이런 조합에서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 특례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협동조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농협이나 신협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한 명당 1,000만 원까지 출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협동조합은 여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법인세라든지 출자금에 대해서 과세 특례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민펀드에 대해서도 일반 은행과 같은 비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대규모 사업에서 저는 협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도를 설계하면서 100kW 이상은
뭐 대기업이나 일반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 뭐 서울 같은 서울에너지공사 뭐 이런 형태로 이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협동조합들도 이제 역량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공공부지의 임대나 발전 사업을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할 수 없게 되고 또 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발전 사업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때나 아니면 공공부지를 임대할 때 협동조합의 참여를 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율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뭐 적게 잡아서 10%, 많게는 한 20%까지 이런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서 이 협동조합은 조합 법인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적어도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런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부지 활용해서 시민 참여형으로 이게 협동조합형이든 아니면 다른 공동체 방식이라고 할 때 이런 시민 참여 방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하의 지역 단위의 조합들과 좀 수혜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좀 경쟁에서 조금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고요. 제가 슬라이드를 넘길 수 없는 구조여 가지고 약간 좀 어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